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또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의도맨션에서 소개했던 책들의 요즘은 태반은 투자와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여의도맨션에도 홍보해 달라고 여러 책들 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전부 다 못 해드리고, 그리고 전부 다 해드리기에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책은 좀 내용이 그렇다, 이런 책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교롭게 투자와 관련된 책들도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말을 해주는 곳들도 많았고, 또 제 주변에 제가 특강을 가거나 이렇게 외부 포럼이나 이런 데 참여해보면 돈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투자만 관련된 책들만 쭉 소개해 드리다가 뭔가 제 마음에 갈증 어린 부분이 딱 있었는데, 이야, 이번 책 읽고 제가 우리 앞에 PD님께도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2번 읽었던 책은 요 간만엔 처음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뒤에 책입니다. 제목은 자본주의자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색깔 짙은 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위에 보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강력 추천했던 책이다라고 해서 뭐 그냥 미래 산업 트렌드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뭐 다양한 해석들이 생길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요, 진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같이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은 송두리째 바뀌기 직전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 자체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서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 그 고민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던 우리 경제 구조마저도 지금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마저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젊고 활력 넘치는 인구마저도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지금 그 고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지금 제가 열거드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좀 근본적인 방향 재설정, 이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권에서는 뭐 좌우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언급들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런 언급들이 전부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같은 공산당, 일당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를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 자유롭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성취를 해서 큰 성과를 내고 국가도 효율성의 기반으로 자꾸 뻗어나갈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되고 그리고 열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 사람들을 좀 더 챙기겠다는 정당이 뭔가 정권을 잡고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부양해야 되겠습니다로 잠시 국가적인 또 시대적 흐름에 부합성 있는 정당이 좀 국가 경영을 책임지다가, 또 이렇게 뭔가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의 역동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땐 다시 반대쪽을 좀 지향하는 정당이 당분간 또 국가 경영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주춤했던 모습을 다시 보완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구미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그 반열까지 올라왔던 주요 행간은 이렇게 다당제 또는 양당제 속에서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그 순간은 그 정당이 집권하도록 유도해서 뭔가 바로잡아가면서 진화 발전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는 이 타이밍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에
문제에 대한 진중하고도 그리고 심도 깊은 그리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거는요, 유튜브에서 한 1시간 대담 프로 본다든가 저도 간간히 출연하고 있는 MBC 100분 토론 같은 데 나가서 100분 동안 토론한 것만 봐가지고 방향타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또 과거에 큰 방향타 2개가 그동안 검증받아왔던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겠네. 이 부합성이 있는 작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갈증이 저도 꽤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시켜 드릴까 저 스스로도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이 책이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실마리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자 선언, 즉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몇 가지 프레임으로 지금 상황들을 어느 쪽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대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본주의를 지향할 것이냐 비자본주의를 지향할 것이냐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적어도 풍요로움이라는 관점,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했었을 때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 자본주의 선언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던 국가들이 어딘지를 일단 그것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우리나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초창기에는 분명 더 가난한 나라였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해방 전만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대부분 그리고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것보다 열의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두 국가가 보였던 체제에 대해서 다른 선택지, 그 다른 선택지 속에서 한국은 비약적인 성공을 해서 지금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과정까지 성장해 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죽음으로 인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요. 마오가 지향했던 부분과 덩샤오핑이 지향했던 부분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한 대목으로 설명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절부터 사회의 은밀한 곳에서 잠재되어 있었던 암시장 그리고 자신만의 사적 소유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터부시 여기면서 공동체만을 지향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죽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권을 물려받은 뒤에 개혁개방과 함께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던 사유재산이라든가 시장주의 그리고 시장 원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 중국은 그 뒤로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역시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역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한 다음에는 식민지 시절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입 대체 산업들 그러니까 외국의 물건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고 우리는 수입을 대체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을 하던 그 다음 흐름으로 가자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정 부분 외국계 기업이 못 들어오게 막았을 경우에는요. 그 국내 시장
시장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정부가 부패해진 상황에서 또는 정부가 더더욱 부패해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내수망은 가지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그 기업들이 자꾸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부패라든가 아니면 보호무역주의 속에 안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주저앉아지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도 개혁개방과 보다 전폭적인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도 사회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하면서 급성장하게 됐다라는 걸 이 책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유라고 할 수 있는 카스트 제도마저 자본주의 덕분에 많이 완화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층이 있죠. 이 불가촉 천민은 사실 전통적인 인도의 폐쇄형 내수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는 좀처럼 일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들하고 같이 섞인다든가 같이 뭘 한다라는 건 터부시 여겨지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나서 비즈니스는 또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만 생각합니다. 저 친구를 고용했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가 있을까? 저 친구를 고용했었을 때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생각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이제 자본주의자들에게 또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는 자기의 신분 때문에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뒤에 건설 현장에 마침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 당신이 날 고용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10명 이상씩 데려올 수 있다 했더니 그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그런 돈을 한 달 만에 벌었던 그런 경험을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인력 공급하는 일종의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계속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가 해당 지역에서 중소 건설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갔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본주의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기회가 생기고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계층들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에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의 맹점이 뭡니까? 극단적인 양극화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이 책이 빛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논쟁들은 사실 어느 TV 토론회나 유튜브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큰 선거가 있었을 때마다 후보자들끼리 얘기할 때 단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편적인 TV 토론회에 몇 마디 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난 저 사람을 찍어야겠네 이렇게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은 두텁게 그동안 자본주의의 장점 말고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들마저도 이런 것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다시 보완 설명을 해주는데요.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데 분명 자본주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제가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실 거고요. 아마 체감으로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최빈층이 있습니다. 그 최빈층이 전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에서 그 최빈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3% 수준이고요. 아프리카에 독재가 만연했던 국가들, 아직 저개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 그리고 서아시아라든가 또 중남미 저개발 국가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국가들에도 또 최빈층이 있겠죠. 그 저개발 국가들 국민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도 3% 이하로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죠. 양쪽 다 비슷한 소득을 점유하고 있는데 파이가 어디가 더 큽니까?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훨씬 크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양쪽 국가의 최빈층이 비록 상대적인 빈곤에 있어서는 최빈층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인 빈곤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OECD 국가라고 부르죠. 흔히 선진국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것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은 이제 선진국은 아무리 못해도 하위 소득자가 누리는 그 삶의 질과 여유는 저 아프리카 오지, 저 중남미 오지에서 저개발 국가의 저소득층이 누리는 그 국민의 질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상대적 빈곤을 없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절대적 빈곤을 없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또는 비자본주의, 이 책에서는 비자본주의라고 다 불러버립니다.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요. 이런 여러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으로 우월한 성취를 보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비도덕성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인 설명들을 하나씩 해갑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자본주의 또 뭔가 시장경제 사람들을 구획짓고 또 뭔가 돈이 된다면 부도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진짜 탐욕의 결과물 아닌가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귀결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항상 글로 귀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 책은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언급됐던 것은 19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구분해 놨느냐? 정치인들이 구분을 했어요.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거냐? 우리 순수 미국인 아니면 우리 순수 누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구획짓기 시작하면서 없었던 행태인 인종차별 형태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 남부 지역에서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가 무슨 얘기 해드리려는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원래 자본주의에는요, 도덕성이 꼭 어떤 기준으로 작동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본주의에서는요, 무조건 자본주의는 악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더 웰메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회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구분을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가 선택한 선택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 당위성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책은 이런 부분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우리 사회가 돈 때문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사회가 너무 특정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목소리만 무조건 내세울 게 아니다라는 게 저자가 절절히 하고 싶은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적지 않은 두께감으로 우리가 그동안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그쪽에 가지고 있었던 우려점 아니면 그쪽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동경들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이면서 유럽의 사례, 미국과 중국과 인도의 사례 등등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말씀드려 볼까요? 저한테 요즘 이런 소리를 또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구, 이거에 대해서는 이 책은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이 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우려점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대기업은
결국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그 이익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건 오히려 등한시하고 본인이 이미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깎는다든가 오히려 근로자들을 더 박대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심지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일정 규모감 있는 대기업이 되면 본인이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 안일한 경영 때문에 오히려 혁신도 떨어뜨린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선 또 정말 그게 사실인지 한번 되짚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를 언급하진 않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미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과 100명 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평균 임금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큰 회사가 정말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박봉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이익마저 편취하는 구조냐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회사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을 하지 않고 무사 안일한 시스템에 안주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놀라운 혁신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누구도 우리가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적도 없을 만큼의 파괴적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계속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 책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 초글로벌 기업들이 과연 시장 지배력에 안주만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때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자 선언과 정반대쪽 대척점에 놓여져 계신 분들도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봐, 나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을 선택한 이유가 하면서 자신의 논리가 훨씬 더 견고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가 요즘 공익, 공공, 그리고 다수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형태로 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추구했었을 때 어떠한 단점이 또 생길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지적해주고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또 나 자신이 다음 우리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가치 판단 아래 뭔가 내가 엄정한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이래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장점을 우리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하면서 누군가에게 차근차근 객관적인 사례들과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다면 야, 제가 단연간 이 책 말고는 찾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매 챕터마다 슈퍼리치와 우리들, 그리고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자들, 그리고 대기업과 소수의 이제 막 스타트업한 소수의 중소기업들 이런 대결 구조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결 속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강요하고 있는 게 우리 유권자들이 지도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어떤 미션이에요.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은 이걸 또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얘기를 다 들어봤었을 땐 꼭 이게 한쪽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들이 꽤 있고 또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것을 저절로 아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만에 또 좋은 책 하나 발굴해서 이렇게 천거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